상일이 형이 들어와 계시네요. 낯익은 이름들이 많이 보여요. 네, 총 18명이요.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그래도 조금 잠깐만 어딨냐 지난 시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사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빛의 3요소에 대해 가지고 배웠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카메라에 대한 미러리스가 뭔지, DSLR이 뭔지, 그리고 이런 기능들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오늘은 그거에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반드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알면 더더욱 좋은 것들을 이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맨 첫 번째는 이제 화이트 밸런스예요. 제가 찍은 사진들 중에서 이제 빨간 원 안을 보실게요. 이것들은 원래 다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맨 왼쪽 사진의 테이블, 그 다음에 그 다음 사진의 벽,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의 벽, 다 하얀색이에요. 근데 원래 하얀색이지만 이 하얀색들이 다 하얀색이라고 모두 같은 하얀색은 아니에요. 이것은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온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 똑같은 사진이라도 카메라의 화이트 밸런스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색에는 온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빛에는 온도가 있어요. 맨 왼쪽에는 이제 전구색, 그리고 주백색, 주광색, 그리고 가을 하늘.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빛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푸르스름한 그런 빛을 내요. 이렇게 이 빛들은 다 온도가 다른 빛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여기 맨 왼쪽에 이제 전구색이랑 맨 오른쪽에 가을 하늘이랑 들 중에 뭐가 더 온도가 높은 색일까요? 자, 채팅 떴다. 네, 파란색이요. 왜 파란색이 더 온도가 높죠? 이건 이과면 충분히 설명을 잘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가스레인지 불 보면 이제 파란색이죠. 아, 네네. 문과 알고 있어요. 학부제약 경제학과 신세림 씨. 네, 대학원생 있어요. 연수야, 왜 파란색이 더 온도가 높아? 예, 파란불이 더 뜨거워요. 아까 문과라며요. 네, 어쨌든 파란색이 더 온도가 높아요. 파란빛이 더 파장이 더 짧아요. 파장이 더 짧고 그리고 진동수는 더 강하죠. 그렇죠? 어쨌든 파란색이 더 온도가 높은 색이에요. 잠깐만요. 이거 한번 채팅 키면 하기가 어렵네. 네, 그래서 이제 켈빈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온도 표시할 때 켈빈 절대 온도 단위로 표시를 하는데 빨간색으로 갈수록 빨간색이 이제 2000 켈빈 그리고 파란색이 이제 파란색 그리고 더 나아가면 보라색까지 있겠죠. 그게 이제 1000 켈빈 이상 이렇게 돼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따뜻한 색감은 의외로 낮은 온도 그리고 차가운 색감은 의외로 높은 온도예요. 이것 역시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나중에 보정을 할 때나 아니면 라이트룸에서 그 사진을 찍을 때 화이트 밸런스 조정을 할 때 온도를 낮추면 더 낮은 수치를 하면 그러면 색감이 더 따뜻해지고 그리고 더 높은 수치를 하면 더 차가워지고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전 옛날부터 조금 궁금했던 게 이제 가장 따뜻한 색 블루 이거를 저는 되게 좀 문과적으로 이게 시적인 표현이다. 파란색은 원래 좀 차가운 색깔인데 이거는 좀 반어법으로 사용을 했구나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다는 말이죠. 자, 이거를 촬영할 때 우리가 촬영할 때랑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이 빛은 뭔가 따뜻한 색이다. 이 빛은 뭔가 차가운 색이다.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석양 같은 경우에는 되게 따뜻한 색이죠. 근데 반면에 이제 도시 야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가운 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찍는 빛의 색온도가 만약 높다면 그러면 카메라의 색온도를 낮춰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밸런스가 딱 맞았을 때 우리가 하얀색을 찍었을 때
그 하얀색이 우리가 실제로 인지하는 하얀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맨 왼쪽 사진처럼 파란색이 될 수도, 아니면 맨 오른쪽 사진처럼 이제 누런색이 될 수도 있어요. 보정할 때도 똑같아요. 사진의 색온도가 너무 낮아요. 사진이 누래요. 그러면 색온도 탭을 낮춰주면 돼요. 색온도를 올려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보정 조금 더 하얀색에 가까운,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색에 가까운 그런 색이 나와요. 오토 화이트 밸런스 기능도 있는데 이거는 카메라에서 켜주거나 아니면 나중에 배울 라이트룸에서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왼쪽 사진처럼 좀 노란 느낌이 드는 사진인데, 근데 이것을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켜준다면 결과물은 우리가 실제 느끼는 그런 색깔이랑 비슷하게 나오죠. 자, 이것도 역시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좀 만진 사진이고요. 그래서 실제 활용을 어떻게 하냐? 따뜻한 색감을 내려면 그러면 온도를 낮게 가져가야 된다. 낮은 온도는 역광이나 일출이나 일몰이나 여타 자연물에 조금 어울린다. 차가운 색감 같은 경우에는 높은 온도를 이용을 한다. 차가운 색감 같은 경우에는 야경이나 도로나 건축이나 인공물에 적합하다. 근데 이 적합하다는 말이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진이 반드시 이래야만 된다 하면 그러면 재미가 없겠죠. 물론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사진을 나중에 보정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안정적인 사진이 나온다는 거고, 이거는 본인의 개성에 맞춰 가지고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실제 활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라이트룸을 잠깐 킬게요. 정확히 말하면 라이트룸은 나중에 다룰 거긴 한데, 자, 여기에서 어제 번개 야경 출사를 다녀왔어요, 제가. 근데 사진이 왜 안 켜지? 예, 번개 야경 출사를 다녀왔어요. 그때 성수대교를 찍은 사진, 성수대교란다. 성산대교를 찍은 사진인데 지금은 막 보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본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게 원본이에요. 이미 충분히 높은 온도의 사진이긴 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색온도를 낮췄다가 올렸다가 해보면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 야경에다가 적용을 한다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색온도를 따뜻하게 해볼게요. 나쁘지 않죠. 근데 색온도를 따뜻한 색감으로 해볼게요. 나쁘지 않죠. 근데 이것을 이제 좀 차갑게 한다면 살짝 도시 느낌이 강해지죠. 이걸 너무 낮추면 그러면 살짝 사이버펑크 느낌이 나기도 해요. 색온도는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색감을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연물. 이거는 제가 로 파일이 있었는데 로 파일을 못 찾아가지고 일단 이 사진으로 해볼게요. JPG 사진으로.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물이에요. 아까 나왔던 석양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석양은 일단 그 자체가 따뜻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석양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이미지가 따뜻한 거, 이것을 더 따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 따뜻하게도 할 수 있는데 이제 반면에 내려볼게요. 자, 내리면 무슨 그 우리나라 석양이 아니라 지구의 석양이 아니라 무슨 목성이나 아니면 화성 이런 데 있는 석양처럼 좀 되게 차가운 해가 되죠. 화이트 밸런스는 이렇게 사진 전체의 분위기를 담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리고 석양 같은 경우에 이것도 똑같은 하늘공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거 역시도 따뜻하게 하면 조금 더 노을 느낌이 강해지고요. 반면에 차갑게 하면 그냥 석양 때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쾌청한 낮에 찍은 사진처럼 이렇게 바뀌죠. 사진 전체의 분위기를 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게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다시 PPT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세 번째면 익숙해질만도 한데 뭔가 아직도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자, 다음은 측광이에요. 우리는 생명이 아닌 이상 세상의 색깔을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뭐 블랙이니 코발트니 에메랄드니 그린이니 라이트 그린이니 옐로우니 스카이 블루니 핑크니 라이트 바이올렛이니 이런 거를 우리는 다 다른 색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카메라는 물론 카메라가 색깔을 드러내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좀 발전된 과학 기술 덕분이고요. 원래 카메라가 인식하는 세상은 이래요. 흑백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진 나왔을 때, 사진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시작은 흑백 사진부터였죠. 영상도 마찬가지고. 카메라가 인식하는 세상은 오로지 빛의 유무, 빛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만 바뀌어요. 아까 분명히 보면 몇 번이냐? 오른쪽에 있죠. 라이트 그레이, 옐로우, 스카이 블루, 핑크, 라이트 바이올렛. 이 부분이 분명히 다 다른 색이었는데 카메라가 봤을 땐 다 똑같아요. 여기에서 카메라 기준에서의 완벽한 평균 밝기는 18% 그레이라고 하는데, 예, 이거는 사실 의류 사진을 찍을 때나 아니면 뭐 그림 사진을 찍을 때나 이럴 때가 아니면 크게 염두에 두실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카메라 기준에서 완벽한 평균 밝기, 우리가 보통 미러리스나 아니면 일반 DSLR을 봤을 때 저거 빨간 네모는 퍼온 거라서 있는 거고, 제가 일단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저기 빨간 원이에요. 아마 처음에 카메라 쓰실 때는 저거를 많이 신경을 쓰실 거예요. 저게 0에 가 있냐, 1에 가 있냐, 아니면 마이너스 1에 가 있냐, 아니면 마이너스 2에 가 있냐, 아니면 그보다 더 내려가 있냐. 여기에서 처음에는 무조건 저걸 0에다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저게 0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사진 전체의 평균 밝기가 18% 그레이 18%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 밝기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벚꽃 사진 있죠. 제가 찍은 건 아니에요. 잘 찍었는데. 근데 이 벚꽃 사진에서 색을 다 뺀 다음에 나오는 밝기. 그 밝기의 평균이 18% 그레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밝아요. 그냥 사진만 봐도 훨씬 더 밝은 느낌 나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닌데 잘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둡죠. 확실히 흑백 사진만 비교해보면 티가 나요. 단순히 밝은 부분을 하얀색 그리고 어두운 부분을 회색, 검은색이라고 봤을 때 하얀색 부분이 벚꽃 사진에서가 더 많죠. 그래서 이것의 평균 밝기는 한 이 정도가 될 거예요. 반면에 야경에서 다리, 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척 봐도 상당히 검은 부분이 많이 보이죠. 이 정도의 평균 밝기는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걸 0에 맞추냐 마이너스 1에 맞추냐 1에 맞추냐, 이거는 0에 반드시 맞춰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로 빛이 드러나냐, 이게 어느 정도가 되냐, 그것에만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막 마이너스 2 스탑, 마이너스 1 스탑, 마이너스 0.5 스탑, 플러스 0.5 스탑, 1 스탑, 1.5 스탑,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1, 플러스 1 스탑, 마이너스 0.5 스탑 이런 것들이 그 위에 12%, 9% 이런 식으로 있죠. 그게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 18% 그레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9%. 여기에 그린, 블루, 레드 이게 18%라면 아까 그거는 12%, 밝았던 거는 48%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제 왜 측광이 중요한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다뤄볼게요. 측광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느낌을 그대로 내기 위해서 중요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하얀색은 밝은 건 밝게, 어두운 건 어둡게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꼭 0에다 맞추다 보면 측광을 잘못한다면 모두가 이제 똑같이 18% 그레이 평균 밝기에 맞춰지게 돼요. 자, 이거는 이럴 때 문제가 있어요. 어두운 피사체, 중간톤 피사체, 밝은 피사체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과가 다시 한번 나오죠. 어두운 피사체는 반사되는 빛이 적어요. 중간톤 피사체는 이제 평균 수준의 빛이 반사돼요. 밝은 피사체는 반사되는 빛이 많아요. 여기서 이과, 아까는 누구야?
네, 저는 여기 채팅 친 사람들만 봐요. 아까는 연수가 대답을 해줬으니까 이번에는 준영이가 대답을 해볼게요. 근데 채팅으로 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마이크를 켜고, 여기에서 어두운 피사체에는 반사되는 빛이 적다, 중간 톤에는 평균 수준이 반사된다, 밝은 피사체에는 반사되는 빛이 많다. 이게 무슨 의미죠? 어,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질문이 들어와서 네, 매우 당황스럽네요. 네, 무슨 어, 전공 수업 같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네네. 아,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저 어, 물 마시고 있고. 땀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삽니다. 도와주세요. 힌트, 힌트. 아니, 이거 물리예요. 기초 물리예요. 기초 물리. 자, 검은색이 검게 보이는 이유는 뭐죠? 빛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빛을 흡수하기 때문이죠. 하얀색이 하얗게 보이는 이유는 빛을 많이 반사하기 때문이에요. 빛을 다 반사하죠. 그렇죠. 그런 네네. 것처럼 어두운 피사체에는 이제 마이크 끄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어두운 피사체에는 반사되는 빛이 적어요. 중간 톤에는 빛이 평균 수준으로 반사돼요. 밝은 거에는 이제 반사되는 빛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카메라는 얘를 평균적으로 잡고 싶어 해요. 평균 밝기로. 그래서 어두운 피사체는 어둡게 찍혀야 되는데 노출이 너무 과다하게 노출이 돼가지고, 노출이 과다된다는 말은 빛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색깔이 안 나올 때도 있고, 반면에 밝은 피사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얀색은 이제 하얀색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반사되는 빛이 너무 많다 보니까 노출이 오히려 부족해서 저렇게 회색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측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진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그 풍경의 어느 한 지점 혹은 화면 전체를 찝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반사되는 빛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지금 보면 똑같은 ISO, 그 다음에 똑같은 뭐야 똑같은 그 조리개 값임에도 불구하고 측광 지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사진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측광 모드에 대해서 잠깐 다뤄볼게요. 카메라에 보면 우리가 분명히 달려있긴 한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써야 될지 몰랐던 그런 모드가 있어요. 이게 스팟 측광이냐, 부분 측광이냐, 평균 측광이냐, 아니면 평가 측광 혹은 평가 측광이냐, 그런 것들이 막 있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이거 초점 잡는 부분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측광 모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진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찍기 위한 방식이에요. 자, 단순히 보여드리면 평가 측광, 부분 측광, 스팟 측광, 중앙부 중점 측광,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보면, 그러면 평가 측광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전체적으로 밝아요. 스팟 측광 같은 경우에는 피사체, 나무만 밝고 나머지는 어둡죠. 중앙부 중점 측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운데에서 빛이 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밝기가 균일하게 퍼져나가요. 부분 측광 같은 경우에 스팟 측광이랑 크게 다르진 않죠. 아마 측광 부분을 저 나무에 맞췄을 거예요. 지금 배경은 다 좀 어둡기가 달라진 데 반해 가지고 나무의 밝기는 거의 비슷하죠. 이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측광이에요. 일단 평가 측광부터 볼게요. 평가 측광. 평가 측광은 전체를 균등하게 측광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보여드린 거를 잠깐 돌아가 볼게요. 지금 이 벚꽃 사진이나 아니면 여기 선유도공원 같은데, 이 사진이나 보면 아까 제가 이 사진 전체의 평균 밝기는 한 이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평가 측광이 사진을 그렇게 찍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들어오는 빛을 균등하게 재가지고, 측광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빛을 잰다는 말이니까 균등하게 재가지고 그것이 내가 설정해 놓은 그 밝기에 맞도록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균등하게 측정을 했어요. 근데 아마 밖에 그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이 많을 거고 이건 좀 역광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주변이 밝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역광인 경우에 피사체는 좀 더 어둡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평균 밝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반면에 중앙부 중심 측광 같은 경우에는 뷰파인더 중심부터 차등으로 측광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정확히 가운데에서부터 이제 좀 그라데이션으로 측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밝아진 걸 볼 수가 있죠. 가운데 있는 피사체가 조금 더 밝아졌어요. 맞죠? 그 이유는 가운데에 있는 빛을 조금 더 많이 재기 때문에, 가운데가 주변은 밝은데 가운데가 어두우면, 그러면 이제 빛 측정이 집중된 그 중앙부를 조금 더 밝기를 키워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측정되는 그 평균 밝기를 맞추려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스팟 측광이 있어요. 인물 사진 찍을 때 상당히 좋아요. 초점부만 측광하는 그 방식인데, 이거 보면 분명히 저 꽃 시리가 왜 켜지지? 분명히 저 꽃 주변이 저렇게 어둡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냥 햇빛 아래에서 찍었을 거고, 아니면 조금 햇빛 아래에서 찍었을 거고, 아니면 뭐 어쨌든 저 꽃만 저렇게 밝을 수는 없겠죠. 자체 발광한 것도 아닌데, 아니면 플래시를 터뜨린 것도 아닌데 저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저 꽃만 이제 밝게 나온 이유는 이것이 스팟 측광 모드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스팟 측광은 초점이 맞는 딱 그 부분만 측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부분이 두드러지게 밝게 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아까 이 자료 사진 파운드에서는 스팟 측광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다른 사진으로 부득이하게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부분 측광이 있는데, 부분 측광은 아까 보여드렸던 중앙부 중심 측광이랑 비슷하긴 한데, 근데 초점부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 차등으로 측광을 해줘요. 그 점에서 이제 스팟 측광이랑 중앙부 중심 측광을 반반 섞어 놓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요. 초점부랑 그 주변을 차등으로 측광하기 때문에 그 스팟 측광보다는 초점부 그 주변도 더 밝게 나오고, 근데 중앙부 중심 측광보다는 그 초점부가 조금 더 도드라지게 그렇게 표현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밝기를 비교를 해보면 맨 왼쪽은 전체적인 밝기를 평균적으로 계산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심에서부터 점점 퍼져나가게 측광을 한 것, 세 번째는 그 중심부랑 그 주변 중심부가 아니라 초점이 맞는 부분이랑 그 주변을 위주로 측광을 한 거예요. 아마 밝기를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사진의 전체랑 두 번째 사진의 중앙부에서부터 그라데이션으로 전체적으로 퍼지는 거랑 세 번째 저기 뭐라고 하죠? 언어장애 왔어. 잠시만. 꽃병. 네. 저 꽃병의 평균 밝기랑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측광 모드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저는 초반에만 썼고 지금은 안 쓰는 기능들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저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찍는지 잘 모르니까, 마침 근데 궁금해가지고 이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상일이 형이 계시니까, 상일이 형 저거 혹시 쓰시나요? 드로랑 HDR. 상일이 형? 상일이 형? 네, 잠깐 자리를 비우셨나 봐요. 이제 좀 덜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되게 잘 찍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자,
DRO랑 HDR인데 이거는 각각 어떤 기능을 하냐면 명암차가 큰 사진을 찍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림자는 진짜 어둡고 예를 들면 그 맑은 날 막 그림자랑 섞인 그런 사진을 찍는데 그림자는 진짜 어둡고 밝은 데는 너무 밝아요. 이런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 스스로 이제 밝은 데랑 어두운 데를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거는 소니가 개발한 기술이라서 소니 카메라 기종들에만 탑재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소니를 쓰긴 하는데 소니 영업하는 건 아니고요. 또 마침 상일이 형은 또 캐논을 써가지고 상일이 형 안 돌아오셨죠? 네. 근데 이제 라이트룸을 배우고 포토샵을 배우다 보면 그러면 로 파일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로 파일 이거는 그 자체적으로 카메라에서 합성을 해서 결과물을 내놓는 거라서 그래서 로 파일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정을 할 때 로 파일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잘 쓰지를 않아요. 참고로 로 파일이 뭐냐면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그때 경우에 따라 가지고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까맣지 않게 그냥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색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로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색상 정보들을 다 담아 놓은 건데요. J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밝기를 아무리 올려도 밝기를 올릴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로 파일에 비해서. 근데 로 파일 같은 경우에는 밝기가 JPG에 비해 가지고 쭉 올라가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걸 의도하고 찍은 사진은 아닌데 지난번 밤벚꽃을 잠깐 찍으러 나갔어요. 이거는 로 파일이에요. 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올리면 올리는 대로 다 담겨 있어요. 이거는 로 파일로 찍을 때 카메라가 인식하는 모든 것을 다 담은 파일이 그게 로 파일이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날것의 파일이에요. 근데 반면에 얘는 이제 원래 로 파일로 찍었다가 보정을 JPG로 한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올리면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사진에 그게 커서 그렇지 사진에 그 담겨 있는 정보가 많아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폰으로 찍는 JPG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안 올라가요.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폰으로 찍은 JPG예요. 여기에서 로 파일 같으면 그러면 이게 어디냐면 필름 카메라 그 뷰파인더에다가 핸드폰 대고 찍은 거거든요. 로 파일 같으면 이 주변에 필름 카메라 그 구조들이 다 보일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올리면 그냥 하얘지기만 해요. 명확하게 잘 안 보여요. 필름 카메라 아니 로 파일 같으면 여기 어떤 기스가 있고 이런 것까지 다 보일 거예요. 여튼 로 파일은 그 카메라가 담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담은 파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튼 이 디아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소니를 쓰긴 하는데 근데 로 파일로는 안 나타난 로 파일로 저장이 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로 파일 저는 쓰지를 않아요. 근데 확실히 보면 효과에서 보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디아로를 키지 않고 찍은 사진이 왼쪽이고 디아로를 키고 찍은 사진이 오른쪽이에요. 디아로를 키지 않은 경우에는 저기 그림자 부분이 상당히 어둡게 나타나요. 근데 디아로를 키고 찍으면 그러면 저 그림자가 밝아지면서 어느 정도 명암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카메라에서 직접 조정을 해주죠. 자, 소니만 해가지고 이것도 똑같은 예시 사진이에요. 소니만 해서 조금 아쉽다. 나는 캐논 쓰는데, 나는 니콘 쓰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HDR이라는 모드가 있어요. 모드가 아니라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카메라가 이제 오버 노출, 언더 노출, 적정 노출에 세 장을 연속으로 촬영한 다음에 카메라가 알아서 합성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거 역시도 로 파일로 저장은 되지 않아요. 무조건 JPG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똑같은 사진을 찍었는데 언더 노출, 너무 노출이 안 된 게 있고 적정 노출, 적당히 노출이 된 게 있고 과다 노출, 너무 노출이 많이 된 게 있어요. 언더 노출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 건물들의 디테일들이 안 보이고 적정 노출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여기에서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늘이 너무 많이 날아갔다. 그 정도. 그리고 과다 노출 같은 경우에는 하늘이 아예 하얗게 보이고 그 다음에 건물들도 빛이 바래 보여요. 근데 카메라가 알아서 이 언더 노출, 적정 노출, 과다 노출을 딱딱딱 찍은 다음에 하나로 빰 합성시켜 준 게 아래의 결과물이에요. 물론 추가 보정을 더 가했을 거예요. 근데 여튼 노출 측면에서 내가 노출을 잡기 힘들다 싶을 때 카메라가 알아서 그 노출을 잡아주는 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디아로랑 이번에 지금 보시는 HDR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강의가 조금 짧았어요. 제가 덜 버벅된 것도 있겠지만 근데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다룰 거냐면 렌즈랑 이제 화각. 보통 보면 렌즈 종류 너무 많고 화각도 이거 25mm가 뭔지 85mm가 뭔지 105mm는 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렌즈랑 화각으로 이제 같이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일상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일상에 들어왔을 때 나는 진짜 카메라에 돈질 안 해야지. 나는 내가 가진 카메라 이게 딱 좋은데 이걸로 못 찍는 사진 없는데 라고 생각했던 제가 카메라에 본격적으로 돈을 쓰게 된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 아마 장비 욕심이 슬슬 들게 만드는 그런 시간일 거고요. 그런 분들 위해서 장비방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할 거 아닌 것 같고요. 상일이 형 나갔다. 또 다른 분들 질문 혹시 없으신가요? 1분 후에 그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시간이 제일 뻘쭘한 시간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 세미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원래 생각은 하긴 했었는데 제가 굳이 박제가 되고 싶지 않아서 안 했던 건데 근데 요청이 들어와서 앞으로 세미나는 이번 시간대부터 녹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녹화본을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세미나 오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